안녕하세요, 태산입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중국의 따마 한 분이 산에서 규정을 어기고 사진을 촬영하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졌지만 다행히 나뭇가지를 붙잡아 구조되었습니다. 한 여성이 큰 바위 위에서 멋있는 사진을 찍으려다 그만 절벽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등산객 부축임에 한 따마는 절벽을 기어올라 사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저기 앉아서 사진을 찍다가 갑자기 머리를 아래로 향하더니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여자친구는 바로 아래로 찾아 내려갔습니다. 그곳은 경사가 아주 가파르고 한 700m 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관리자께 여쭤봤는데 그는 아래에 큰 구덩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여성이 등산 도중 사진을 찍다가 절벽에서 추락했으며 그 장면을 두 아들이 그대로 목격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떨어졌어요. 여자가요. 아이 둘을 데리고 등산하러 왔는데 지금 두 아들이 계속 울고 있어요. 그런데 구급차도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등산팀은 전문성이 부족한 것 같네요. 10월 1일 국경절 황금 연휴 첫날입니다. 사진 한 장으로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 욕심이 또다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중국의 따마가 위험한 장소에서 사진을 찍다 그만 사고를 당한 건데요. 지난 10월 4일 산서성 연고협 전망대에서 갑자기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후 한 중년 여성이 중심을 잃고 무려 300m 높이의 절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관광객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당황하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퇴직한 따마 한 분이 영상을 찍기 위해 마음을 단단히 먹고 관광지산 정상의 돌기둥 하나를 꼭 올라가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경치구 관리자들이 여러 차례 찾아와 정중하게 만류했지만 마치 못 들은 듯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결국 돌기둥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간 뒤에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위에서 몸을 이리저리 흔들며 위험한 행동을 하며 자신의 안전은 완전히 뒷전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그 따마의 가족분들이 말리지도 않고 오히려 조금 더 놀랍고 독특한 포즈를 취해보라고 부추기며 그렇게 해야 자극적인 장면이 찍힌다고 권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거센 돌풍이 불어닥치자 그 따마는 중심을 잃고 그대로 돌기둥에서 산절벽 아래로 떨어졌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따마 3명은 촬영 중 물속으로 추락했습니다. 중국의 따마들이 짧은 영상을 찍기 위해 얼마나 무모해질 수 있는지를 보면 스스로가 늘 위험 속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듯합니다. 한 따마가 넘어지며 뒤통수를 부딪혔습니다. 따마들이 냇가에서 흥분하여 뛰며 놀던 중 한 따마가 물에 빠졌습니다. 파도가 밀려오는 모습을 촬영하던 관광객들 중 한 따마가 갑작스런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간도 크시네요. 한 따마가 아마 자신의 미모에 너무 심취해서 위험조차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놀라움을 자아내는 건 이런 행동 하나만이 아닙니다. 일부 중국 관광객들의 수준 낮은 행동은 보는 이로 하여금 말문이 막힐 정도입니다. 분명히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했지만 따마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온 산에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우리 관광객들의 의식 수준이 도대체 어떤 겁니까? 우리 얼굴에 우리가 먹칠하고 있는 셈입니다. 요즘 관광객들 정말 예의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바닷가까지 와서 먹고 나서는 치우지도 않고 쓰레기를 마구 버려 개미가 득실거립니다. 휴게소에 스티로폼이 삼갔고 고속도로 위에는 컵라면이 산같이 쌓였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고 그냥 버리는 걸까요? 역겹지 않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 중국인들은 이 세상에서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수준이라는 두 글자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물론 저는 일부 사람들만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인데
저기 쓰레기 더미를 보세요. 정말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구는 우리 모두의 집입니다. 환경을 아끼고 지키는 건 모든 사람의 책임입니다. 요즘 여행 와보니 예의 없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제가 전망대에서 서 있었는데 휴대폰이 살짝 앞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사진을 찍고 있다가 버럭하며 휴대폰 좀 치워요. 카메라 가리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전 말을 아끼고 그냥 쳐다봤을 뿐인데 본인도 말이 좀 무례했다는 걸 느꼈는지 그제야 죄송한데 휴대폰 조금만 멀리 해주시겠어요? 사진 좀 찍을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 후 다른 전망 구역으로 이동해 셔틀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많이 지쳐서 다들 조용히 줄을 서 있던 중이었어요. 버스에 내리는 사람이 적어서 앉을 자리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4명의 젊은이들과 40에서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 한 분이 같이 줄에 있었는데요. 남은 자리가 딱 4자리였어요. 그러자 그 젊은이 중 한 명이 무례하게 아저씨에게 내려요 라며 쏘아붙였어요. 그 순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전망대가 당신 집도 아닌데 왜 그 아저씨는 못하지? 줄도 아저씨가 먼저 섰는데 당신들 4명이 같이 타고 싶으면 다음 차를 기다리면 되지. 왜 먼저 줄 선 사람을 내쫓으려고 하지? 며칠 전 제가 태국의 한 마트에서 어떤 사람이 전화 소리를 너무 크게 내는 바람에 주변 태국인들의 시선을 받았던 영상을 공유했었습니다. 그 영상에 대해 댓글로 공감해주신 분들도 많았는데요. 뜻밖에도 이상한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시끄럽게 떠드는 걸 금지한 장소라고 확실히 정해진 것도 아니잖아. 그럼 내가 좀 크게 말하면 어때서? 해외여행은 돈 쓰러 가는 건데 당당해야지. 중국인이라면 자신감이 있어야 해. 왜 자꾸 스스로를 낮춰? 하지만 말이죠. 그런 게 자신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부끄럽게 만드는 태도입니다. 규정이라는 건 지키라고 있는 거고 그건 최소한의 선이에요. 그 선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말하는 자신감은 결국 전체 이미지를 깎아먹는 자만일 뿐입니다. 아이고 새치기를 하고도 당당하네요. 정말 너무 무서운 일이었어요. 우리나라 교육 수준이 세계에서 한참 앞서간다고들 말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말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줄을 서고 질서를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학교 다닐 때 예의와 배려는 안 배웠나요? 저는 같은 중국인에게 새치기를 당했고 그걸 본 일본인이 저를 앞에 세워주었습니다. 이 상황이 부끄럽지 않나요? 이 1인 미디어 운영자는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중국인 새치기 사건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매국노라며 이른바 소위 애국 청년들에게 온라인에서 집단 공격을 당한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평범한 국민일 뿐입니다. 하루하루 자기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큰 소리 칠 필요가 있나요? 미국에서 9.11이 일어나든 일본에 지진이나 쓰나미가 나든 그게 우리 삶에 무슨 직접적인 영향을 주나요? 집값이 낮아졌나요? 월급이 올랐나요? 정부가 돈을 나눠주던가요? 그는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먹칠이라는 건 없는 사실을 조작해서 퍼뜨리는 걸 말하죠. 하지만 이번 새치기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일을 전한 제가 왜 먹칠했다는 말을 들어야 하나요? 이어 그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당신 자녀가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예의 없이 행동하면 주민들은 저 집 아이 참 버릇없다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자기 자녀가 놀지 않게 하겠죠. 그게 바로 집안의 망신 아닙니까? 수준 낮은 건 덮어두자고요. 그럴 땐 왜 세계 최상위라는 말은 꺼내지 않으시나요? 수준 낮은 행동은 너무 확대하지 말자고요. 그럴 땐 왜 평소엔 그렇게 한참 앞서간다는 말을 하시나요? 흑인 유학생 지원금, 그거 당신이 정했나요? 아니면 어느 주에 대한 원조를 당신이 결정한 건가요? 그 문제 당신이 한 거예요. 자기 처지는 힘들고 궁색하면서 입으로는 온갖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 당신들 그 부류 아닙니까? 오늘은 이 섬을 수복하자, 내년엔 저 항만을 되찾자 말은 참 쉽게 잘들 하시네요. 근데 막상 길거리에서 도둑을 보거나 노인이 넘어져 있으면 누구보다 빨리 도망치는 사람들, 그게 바로 당신들이잖아요. 저와 남편은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양강에 도착했습니다. 대중평가에서 평이 괜찮은 해산물 바비큐 가게를 찾아 들어갔어요. 8살짜리 아이도 함께였죠. 가게 입구에는 여러 개의 해산물 수조가 있었고 각 수조마다 다른 종류의 해산물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피피새우를 보고 한 근에 138위안이라고 해서 그럼 한 근만 먹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은 바비큐가 주 메뉴라
다른 꼬치류도 여러 가지 시킬 계획이었거든요. 직원이 피피새우를 바로 달아 주방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리가 완성되어 나오자 우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주문한 건 특대형 피피새우였는데 막상 접시에 담긴 건 손가락만 한 소형 새우들이었어요. 피피새우를 한두 번 먹어본 것도 아닌데 이렇게 크기 차이가 나는 걸 우릴 눈먼 사람으로 아는 건가요? 손으로 만져도 크기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는데 그걸 대형이라며 들고 온 거예요. 이 여성 블로거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식당 안을 둘러보니 사장과 직원 외에는 자신들의 가족밖에 손님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음식이 잘못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뒤 직원이 대형 피피새우 요리를 다시 가져왔을 때 그들은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주방에서는 단지 작은 피피새우 위에 두세 마리의 큰 새우를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맛도 매우 이상했다고 합니다. 이에 남편이 직접 사장을 찾아가 항의했지만 사장은 오히려 강한 태도로 이 요리에 문제없다고 맞섰으며 끝까지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가족은 계산을 마치고 식당을 떠났습니다. 여성 블로거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양강은 바닷가 도시라 해산물 구하기가 아주 쉬운데 사장이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고 그것도 국경절 연휴 기간에 이런 일을 겪게 되어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중국의 국경절, 세계가 놀란 건 관광객의 숫자가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무너진 건 절벽 위의 따마가 아니라 사회의 양심입니다. 문명은 건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예의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이 영상은 흑룡강성 합강시에서 촬영된 장면입니다. 한 13살 소녀가 밤 12시가 넘은 시간까지 혼자 길가에서 오리알을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영상은 중국 대륙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되었고 해외 화교 사회에서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부 해외 네티즌은 이게 정말 현실이냐, 연출된 영상 아니냐라고 의심했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지금 중국 경제 붕괴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한밤중 이 동북 지방 소도시의 어린 소녀는 가게 앞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비닐봉지에 담긴 오리알 여러 봉지가 놓여 있었고 소녀는 모자를 쓰고 두꺼운 옷을 입은 채 옆에 놓인 책가방을 벗삼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상점들은 이미 모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오후 5시에 학교를 마치고 나와서 자정까지 오리알을 팝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장 시장으로 향하는 초등학교 6학년 소녀. 영상 촬영자는 아이가 너무 어려 밤늦게까지 혼자 장사하는 것이 너무 위험해 보였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 아이 자주 봤어요. 공농구 근처에서 혼자 오리알을 팔고 다녀요. 어떤 날은 찐빵을 팔고 어떤 날은 꽃이나 거북이를 팔기도 했어요. 정말 불쌍한 아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극목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흑룡강성 합강시 공농구의 신세기 광장 근처에서 주로 장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상인들은 그 아이를 자주 본다. 여름방학엔 낮에도 나왔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소녀는 8개월 때 병을 얻었고 현재 어머니와 단둘이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오리알 4개 한 봉지를 10위 안에 팔며 치료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도 사실이다.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렵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오리알뿐만 아니라 꽃이나 작은 거북이를 팔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한 가정의 비극만이 아닙니다. 중국 전역에서 반복되는 실업, 폐업, 그리고 절망의 그림자 속에 수많은 어린이들이 부모를 대신해 그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경제 비관론을 금지하고 실업과 파산의 현실을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른바 태평성세라 불리는 도시의 화려한 네온 불빛 뒤에는 자정까지 오리알을 팔고 있는 13살 소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한 장면이야말로 오늘날 중국의 현실을 가장 진실하게 보여주는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꼬마 사장, 볶음밥은 얼마야? 한 그릇에 8위안이에요. 그럼 한 그릇 줘. 계란 2개 추가해줘. 동생, 올해 몇 살이야? 11살이요. 방과 후마다 아버지 도와서 볶음밥 만드는 거야? 네, 맞아요. 그럼 매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볶음밥을 해? 학교 끝나고 나면 볶음밥하고 밤 11시쯤 되면 집에 가요. 그럼 볶음밥은 몇 살 때부터 만들기 시작한 거야? 6살이요. 그럼 아버지께서 월급은 주셔? 아니요, 안 주세요.
볶음밥 만드는 틈틈이 숙제도 하고? 올해 몇 학년이야, 동생? 6학년이요. 몇 살이에요? 17살이에요. 벽돌 한 장은 얼마나 무거워요? 거의 5근쯤 될 거예요. 그럼 한 손으로 한 번에 20근을 드는 거예요? 거의 20근 돼요. 이 장면은 하남 출신의 17세 여고생과 한 행인과의 짧은 대화입니다. 학비를 낼 돈이 없어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벽돌을 나르는 힘든 육체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약 2만 장에 달하는 벽돌을 옮기고 내리는 작업을 하지만 그 대가로 받는 급여는 매우 적습니다. 영상 속에는 아기를 업은 채로 일하는 엄마의 모습도 함께 담겨 있어 더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중국의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장면을 보고 나서야 왜 요즘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는지 알 것 같네요. 고통과 고생은 우리 세대에서 끝냅시다. 정말 다음 세대를 이 세상에 데려오고 싶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고생하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사회는 지금 전면적인 붕괴 직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칭화대학의 손리평 교수는 최근 한 강연에서 이런 일화를 전했습니다. 그의 한 제자가 중국의 부모가 외지에 나가 있고 집에 남겨진 아이들, 일명 유수아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교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연구하다 보니 유수아동 문제가 사라졌어요. 왜냐면요, 아이를 두고 외지로 일하러 나갔던 부모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모두 고향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더는 아이들만 남겨지는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수아동 문제는 사라졌지만 그것은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시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도시의 현실이 더 참혹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국경절 연휴만 봐도 관광지는 인파로 터질 듯 붐비지만 호텔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런 기이한 현상에 대해 중국의 SNS에는 온통 진짜 황당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올라오는 영상들을 보면 관광지 안은 텅 비고 도로변에 텐트를 치고 자는 사람들이 더 많을 정도입니다. 돈이 있다면 누가 거리에서 잠을 자고 싶겠습니까? 지금의 민중들은 그만큼 돈을 아끼고 소비는 더 신중하게 절대 헛돈 쓰지 않겠다는 태도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한 여성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이 호텔 전체에서 사용 중인 객실이 겨우 4개뿐이에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전국이 교통체증과 인파로 북적인다는데 정작 호텔은 왜 이렇게 한산한 걸까요? 이 장면은 올해 무안의 귀산 관광지에서 포착된 모습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여행을 온 젊은이들이 호텔 대신 텐트와 차 안에서 숙박하는 풍경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단순히 주머니 사정 때문만은 아니라고 분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예전보다 빠듯해진 것도 사실이지만 더 이상 호구로 당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중국의 호텔들은 명절과 연휴만 되면 숙박 요금을 평소의 5배에서 10배까지 폭등시키지만 서비스 품질은 오히려 떨어지고 심지어 객실 내 불법 카메라 설치 사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들은 스스로 새로운 숙박 방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체력이 좋은 사람은 직접 텐트를 치고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전기차에서 숙박하고 그보다 나은 이들은 캠핑용 차량을 임대합니다. 최근에는 심지어 병원의 병동 침대를 함께 빌려 묵는 합숙형 병원 숙박이라는 황당한 방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세면이나 샤워, 화장실은 근처 세탁소나 헬스장을 찾아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같은 절약형 여행이 중국 전역의 소비 위축과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수도 북경에서는 소비가 절벽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북경시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소비재 소매 총액이 전년 대비 11.4% 감소했고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감소폭도 5.1%에 달했습니다. 한 남성 네티즌이 저기 저 오리 구이집을 보세요. 예전엔 우리 가족이 1년에 한 번은 꼭 갔는데 이제는 감히 가지도 못합니다. 한 사람에 600위안이라뇨. 부부 둘이 밥 한 끼 먹는데 1200위안이 넘어요. 반쪽짜리 오리 하나, 겨자 오리발, 오리심, 양념 날개, 이게 뭐 대단한 음식이라고. 너무 비쌉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토박이 북경 노인의 말은 지금 중국 서민들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취득 오리구이를 1년에 한 번쯤 먹어야 하는 일로 여겼지만 이제는 그 한 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오리 한 마리 먹는데 1,000위안, 누가 감히 소비하겠는가. 그는 이제는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백성들도 이제는 다 안다. 누가 더 열심히 일하면 그 사람부터 중공이 먼저 부추배기를 한다는 걸. 차라리 누워있는 게 낫다. 깎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어 마음이라도 평안하지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매체 제1경제는 최근 보도에서 경동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 심건광의 분석을 인용했습니다. 그는 현재 중국 소비시장은 7가지 구조적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일선 도시의 소비 성장률이 기타 도시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입니다. 심건광은 이러한 격차가 2024년부터 본격화되었다면서 이후로도 일선 도시의 소비 회복세가 계속 부진해 대부분의 지표가 전국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 일선 도시의 소비 위축이 여러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우선 부동산 가격 하락, 대규모 감원으로 인한 고용 충격, 소비 규제의 강화, 그리고 상주 인구 감소와 집단 소비 위축 등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처럼 경제 상황이 악화 일로를 긋고 있음에도 중공 관영 매체 인민일보는 최근 5일 연속으로 경제 낙관론을 강조하는 사설을 내보냈습니다. 해당 사설은 일부 전통 산업은 전환이 늦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일부의 부정적 체감만으로 전체 경제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발전 태세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중국의 현재 경제 운영이 여전히 많은 위험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수가 약하고 물가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전환 속도가 더딘 일부 전통 산업과 그 종사자들의 경우 생활이 다소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글은 이어서 일부 경영 주체의 체감이 좋지 않다고 해서 전체 경제 상황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인민일보는 10월 5일자 기사에서 쌍절 연휴를 통해 본 중국 경제의 새로운 활력과 기회라는 제목의 장문을 게재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10억 명이 넘는 인구가 8일간의 장기 연휴 동안 여행길에 올라 마음속의 시와 먼 곳을 찾으며 이동하는 중국의 왕성한 생명력을 보여줬다라고 전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인민일보가 최근 연이어 관제 기사를 내보내며 중국 경제의 현실을 미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중국 경제를 비관하지 말라는 경고일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중공 제20기 사중전회를 앞두고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 평론가는 이렇게까지 많은 기사를 내는 건 그만큼 중공이 불안하다는 증거다. 신뢰를 회복하겠다면서 정작 공무원 체제 내 퇴직자에게는 고액연금을 지급하고 일반 국민은 핵동력과 소와 말처럼 사회보험을 떠받치는 노동자로 내몰고 있다. 돈이 다 공무원에게로 흘러가는데 누가 소비를 하겠는가 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진정한 소비 진작은 체제 내 연금과 일반 국민 연금을 동일한 기준으로 맞추고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을 사회보험 납부자에게 환원해야 가능하다. 결국 양털은 양에서 나는 법이 아니겠는가 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중국 본토 SNS에는 이 같은 불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게시물이 폭발적 반응을 얻으며 강제 사회보험제도가 벌집을 건드렸다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최근 중국 SNS에서는 강제 사회보험의 민낯이라는 영상이 폭발적 반응을 얻었습니다. 우리 이웃집 어르신 한 분이 담배국에서 퇴직하셨는데 매달 연금만 14,200위안, 생활보조금 1,000여위안, 연금형 적립금 2,000여위안, 연말 보너스까지 포함하면 총 수령액이 거의 19,000위안에 달합니다. 그는 심지어 그 노인 한 명을 부양하려면 30명의 젊은이가 사회보장금을 내야 한다고 계산했습니다. 이 어르신은 90세까지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그렇게 되면 30년간 총 684만 위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어르신과 같은 연령대가 약 2,900만 명인데 반면 올해 태어난 신생아는 900만 명에 불과하죠. 당해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 아이들이 22년 후 성인이 되면 바로 그들이 사회보험 납부자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 영상은 중국의 틱톡 플랫폼에서 10만 개 이상의 좋아요와 7,000여 개의 댓글을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댓글란에는 내 주변의 국유기업 퇴직자들도 비슷하다라는 정은이 줄을 이었습니다. 물론 게시자의 표현 중에는 논란의 여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명의 퇴직자를 부양하기 위해 30명의 청년이 사회보험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나
90세까지 생존한다는 가정은 과장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2,900만 명의 노인 중 실제로 부담이 큰 집단은 전체 약 10%에 불과한 체제 내 퇴직자들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적한 문제의 본질은 상당 부분 사실에 부합하며 매우 현실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많은 네티즌이 공감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 영상을 보고 나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예전처럼 죽도록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다면 지금쯤 저도 그 30분의 1이 되어 온몸의 부품을 바꿔가며 150살까지 살아도 648만 위안의 연금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자조 섞인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어서 결국 중공체제 아래에서는 노력하는 사람이 더 고통받는 구조다. 열심히 살면 착취당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잃을 것도 없다. 이것이 바로 붉은 왕조의 마법 같은 현실주의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중국의 집값 폭락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현실입니다. 일선 도시인 심천에서는 집값이 하락하는 수준이 안타까울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심천 부동산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중국 집값 하락은 광동을 보고 광동의 집값 하락은 심천을 보면 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요즘은 심천 집값이 떨어지는 걸 보면 정말 인생이 허망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제는 심천 동부의 핵심 지역인 다윈센터조차 집값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제곱미터당 4만 위안에 거래되던 이 아파트가 지금은 18,000위안으로 반값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런 가격, 심천에선 정말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심천 부동산 시장이 2025년 집값 붕괴의 첫 신호탄을 쐈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 아파트 단지, 남상우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는 곳인데요. 불과 한 달 사이 무려 3차례나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제곱미터당 9만 위안에 거래되던 집이 지금은 제곱미터당 3만 위안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곳은 185제곱미터짜리 대형 3룸으로 산 전망에 지하철역과 쇼핑몰이 바로 아래에 있는 뛰어난 입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집을 600만 위안대에 살 수 있습니다. 불과 3년 전에는 1,500만 위안이었는데 말이죠. 여러분, 심천에서 이 집을 샀던 집주인이 얼마나 큰 손해를 본 건지 아십니까? 2019년 630만 위안을 주고 인테리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이후 인테리어 비용으로만 40만 위안을 더 들였고 거기에 취득세, 각종 세금, 지난 몇 년간의 이자까지 모두 합치면 총 비용은 약 700만 위안에 달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반 가격인 300만 위안대에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해당 아파트는 건물 등기 면적 113제곱미터, 방 4개, 욕실 2개, 남북 통풍 구조에 베란다도 2개가 있는 꽤 괜찮은 구조입니다. 믿어지시나요? 2025년 현재 이제는 심천만의 집값조차도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제곱미터당 15에서 16만 위안 하던 가격이 지금은 5만 위안대로 내려갔고 즉시 입주 가능한 1차 신축 아파트에 제곱미터당 1만 위안 상당의 고급 인테리어까지 무상 제공된다고 합니다. 심천의 집값 하락은 이제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현재 수많은 건설사들이 일제히 물량 투하에 나서고 있고 10월부터는 심천 전역에서 신축 아파트 가격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가장 안정적이라고 여겨졌던 남산 구조차 더는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어요. 예전엔 제곱미터당 10에서 15만 위안이 흔하던 남산 전해 지역도 지금은 신축 분양가가 제곱미터당 4만 위안 미만까지 떨어졌습니다. 고급 인테리어에 즉시 입주 가능한 상태, 사용률 100%가 넘는 효율적인 구조까지 갖추고도 이런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 아파트들은 도대체 어떻게 팔 수 있을까요? 한 여성 부동산 중개인은 심천 부동산 업계의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중개회사들도 중개 수수료를 0원으로 하고 건설사들은 대대적인 할인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남상우의 1차 신축 아파트는 예전에는 제곱미터당 8만 위안대였지만 지금은 4만 7천 위안까지 할인됐습니다. 고급 인테리어가 포함되어 있고 즉시 입주 가능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중개회사에서는 수수료를 돌려주는 리베이트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즘 집주인들은 집을 팔기 위해 정말 미친 듯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걸 처음 시작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 단지의 한 집주인은 심천 전역의 수백 명 중개인을 단체 채팅방에 초대해서 전 지역 중개인을 총동원해 집을 보러 오게 했습니다. 심지어 집을 보러 오기만 해도 현금 보너스를 제공했고 현장에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 남성은 2020년 말 약 730만 위안의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기타 세금과 수수료 등을 포함하면 총 800만 위안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이 집을 375만 위안에라도 팔겠다고 내놓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가격을 급히 낮춰 파는 것은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안간 힘의 표현이라며 지금은 직을 파는 사람마다 각자의 처절한 사연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교육 업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쪽이신가요? 네, 교육 쪽입니다. 저희 부모님 두 분 모두 교사셨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집은 3대가 함께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에요. 부모님 두 분이 30년 넘게 모은 돈에 제가 15에서 16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수입까지 보태서 우리 가족이 가진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 마련한 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돈이 사라졌고 오히려 빚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과거에 중국에서는 9월은 황금, 10월은 은이라는 이른바 금구은십이라는 부동산 격언이 있었습니다. 즉 통상적으로 매년 9월과 10월은 주택 거래가 가장 활발한 성수기로 여겨졌고 특히 중국 대륙에서는 10월 국경절 연휴 7일간이 부동산 판매의 절정기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년과 달리 시장은 냉랭하고 황금의 계절이라 불리던 시기조차 집이 팔리지 않는 불황기로 바뀌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심천의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예상치 못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 국경절엔 거래가 폭발할 거라고 기대했지만 결과는 완전히 기대를 배신한 셈이죠. 예상이 철저히 빗나갔습니다. 9월 5일 발표된 부동산 관련 새로운 정책이 있었지만 핵심 지역에는 특별한 혜택이나 규제 완화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핵심 지역의 노후주택들은 여전히 큰 압박을 받고 있으며 정책 혜택을 받은 일부 외곽 지역만 9월 들어 거래량이 소폭 회복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10월에 전체 거래량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집을 보러 오는 방문자는 늘었지만 연휴가 끝나가고 있는 지금 실제 계약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심천의 집값 하락폭이 상당히 커 보이지만 정작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됐다. 반값이 돼도 못 사요. 평당 4,000위안 정도가 돼야 그나마 정상이지요. 철근, 콘크리트 덩어리가 평당 15만 위안이라니 그게 그렇게 가치가 있나요? 1,000위안 정도가 적정가죠라며 냉소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평당 15만 위안? 누가 그걸 살 수 있죠? 보통 서민이 감히 꿈이라도 꿀 수 있나요? 집을 산 사람들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났나요? 한 달 월급이 3만 위안이라면 그걸로 철근, 콘크리트 0.25제곱미터밖에 못 사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처럼 수년간 중공이 인위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린 결과 서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집값은 그저 바라만 보는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심천 집값이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거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예전엔 누구나 심천에 집 한 채 갖는 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믿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그때 집을 안 산 사람들이 오히려 진짜 인생의 승자가 돼버렸습니다. 그 시절 이를 악물고 대출받아서 몇십 년 갚아야 할 집을 산 사람들, 이제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비웃음의 대상이 돼버렸죠. 또한 심천 현지 부동산 종사자들도 지금 시장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는 집을 사려고 줄을 섰지만 지금은 집을 팔기 위해 줄을 서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땐 수십만 위안을 벌겠다는 기대에 집을 샀지만 지금은 수십만 위안만 덜 잃길 바라며 팔고 있습니다. 그 당시엔 손님들이 집주인을 쫓아다니며 프리미엄 얹어줄 테니 제발 팔아달라고 했지만 지금은 집주인들이 손님을 붙잡고 애원하는 상황이죠. 가격은 이미 뼈를 깎을 만큼 내려갔는데도 손님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겠다며 망설이고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 심천의 집주인들이 일제히 미친 듯이 집을 내놓고 있습니다. 당시 집을 살 때 냈던 계약금을 전부 손해보더라도 지금은 일단 팔고 보자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심천의 중고주택 매물만 12만 세대에 달하고 신축 아파트도 700개가 넘는 단지에서 분양 중입니다. 게다가 이 수치에는 법원 경매 물건이나 기타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은 포함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심천의 시장 상황은 이렇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애초에 집을 팔 필요도 없고 집이 많아 더 살 이유도 없습니다. 반면 실수요자들은 집을 사고 싶어도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도대체 누가 이 많은 집을 살 수 있을까요? 한 1인 방송 운영자는 앞으로 심천 부동산 시장에는 10가지 변화가 더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집값은 앞으로도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많은 건설사들이 공저당 주택을 내놓게 될 것이다. 말 그대로 현금 대신 물건으로 주는 금매성 매물이다. 결국 사실상 가격을 깎아 파는 거랑 다름없다. 셋째, 스마트폰, 가구, 가전제품을 사은품으로 주는 분양 아파트가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넷째, 중고주택의 실거래가는 현재 시세보다 훨씬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다섯 번째, 중고주택 매물수는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 여섯 번째, 노후된 작은 아파트나 초고층 아파트는 앞으로 매도 물량 폭증 현상을 맞이할 것이다. 일곱 번째,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던 부동산 투기꾼은 이제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될 상황이다. 여덟 번째, 법원 경매 매물의 수량이 눈에 띄게 증가할 것이다.
9번째, 대도시에서 일하던 젊은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 10번째,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조만간 또 한 번 인하될 것이다. 중국의 4대 일선 도시 중 하나인 심천과 광주는 이미 예전의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9월에 발표된 부동산 통계 수치는 그 현실을 더욱 씁쓸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2025년 9월 부동산 통계가 방금 발표되었는데요. 조사 대상 70개 도시 중 단 한 곳, 장춘시만 전월 대비 0.1% 상승했고 나머지 69개 도시의 집값은 모두 하락했습니다. 전부요. 단 한 곳도 예외 없이 하락했습니다. 광주는 0.9% 하락, 심천은 0.8% 하락, 올해 1월과 비교하면 1% 하락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1% 하락이라는 건 1,000만 원짜리 집이라면 한 달 만에 10만 원이 떨어졌다는 뜻이고 500만 위안짜리 집이라면 한 달 만에 5만 위안이 사라진 겁니다. 광주의 집값은 충격적일 만큼 폭락했습니다. 그 하락폭이 너무 커서 현지 시민들조차 믿기 어려운 수준이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마윈이 말한 그대로 현실이 됐습니다. 집이 배추처럼 될 것이다 라고 했었죠. 지금 보세요. 제 뒤에 보이는 이 아파트들 한 채에 불과 20만 위안입니다. 정말로 골라 잡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거나 고르셔도 돼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의 집값 붕괴는 정말 무고한 사람은 없다는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여기 시대랑교라는 단지에 남향 3층 83제곱미터짜리 아파트 한 채가 지금까지 나온 거래 중 최저가를 갱신했습니다. 제곱미터당 7,000위안대, 총액은 단 64만 위안. 집주인과 직접 이야기해봤는데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몇 년 전 이 집에 지금보다 무려 70만 위안 더 주겠다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땐 안 팔았다고 합니다. 2021년과 비교하면 지금 집값은 이미 30에서 40%, 심한 경우 40에서 50%까지 하락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광주 같은 일선 도시만 봐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제곱미터당 4만에서 5만 위안 하던 집들이 지금은 1만 위안대면 살 수 있습니다. 특히 광주 소만요 인근 가장 중심에 있는 주강제경호원 같은 고급 단지도 지금은 제곱미터당 4만 위안대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가격이죠. 2015년 7월 한 중국 블로그는 광주의 집값이 이미 10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지난 10년간의 부동산 상승분이 모두 사라졌다는 의미로 이는 광주 부동산 시장의 붕괴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 부동산 시장은요, 거의 2015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데에는 광주 행정당국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봅니다. 2021년 집값이 최고점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광주 집값은 약 30%에서 6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도심 핵심 지역은 평균 30에서 40% 하락, 근교인 황포, 번우, 천화 동부는 대부분 40에서 50% 하락, 그리고 외곽 지역인 증성 같은 곳은 50% 이상 하락한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1인 미디어 설재경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만약 이 데이터가 사실이라면요, 광주는 지난 4년간의 하락을 거쳐 집값이 거의 10년 전 수준까지 되돌아간 셈입니다. 이에 중국 네티즌들은 잇따라 반응했습니다. 전국 집값이 이미 2015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광주 번우 지역의 가복 신촌을 보아라. 대표적인 실수요 단지인데 이미 2016년 수준까지 폭락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집값의 정상적인 수준은 지역 평균 월급의 10년치가 되어야 한다. 광주의 평균 월급이 5천에서 6천 위안이라면 집 한 채 가격은 약 60만 위안 정도가 적정선이다. 그러니 아직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 라고 계산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내 2명의 광주 친구가 최근 집을 팔고 월세로 옮겼다. 진짜 실화다 라고 밝혔고, 또 다른 이는 2021년 평당 10만 위안이던 내 집이 지금은 5만 위안까지 떨어졌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일부는 광주 집값은 결국 20년 전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실제 월급이 3천에서 4천 위안 수준인데 그 비율로 보면 지금 집값은 여전히 너무 높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문제의 본질은 중국 경제가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소비력 자체가 버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다른 분석가들은 이 모든 현상은 결국 중공이 주도해 인위적으로 키운 부동산 거품이 이제 완전히 터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실 집값이 떨어졌다고들 하지만 그게 진짜 하락한 건 아니에요. 200만 위안 하던 집이 100만 위안으로 내려간 건 그 집 원래 가치가 애초에 100만 위안짜리였던 거예요. 그저 부동산 투기로 부풀려졌던 거죠. 게다가 예전엔 정보가 워낙 불투명해서 100만 위안짜리 집을 200만 위안에 속여서 넘기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런 식으로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색다른 부동산 분석은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집 한 채의 실제 원가는 고작 1,000위안 정도다. 심천 중원 빌딩은 2000년에 평당 2,000위안이었는데
지금은 평당 수만 위안이다. 아직도 큰 돈을 벌고 있다. 또 다른 네티즌은 100에서 130제곱미터짜리 아파트는 총 원가 30만 위안도 안 된다. 그걸 50에서 60만 위안에 팔아 이미 배를 불렸다. 시멘트와 모래, 철근 다 합쳐도 평당 2천 위안이면 충분하다라며 지금의 부동산 가격 구조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꼬집었습니다. 2025년 10월 3일 중국 재정 전문 블로거 휘호는 국경절 연휴 기간 광동성 중상과 안위성 합비 지역에서 충격적인 제보 영상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 영상에는 중산시의 한 부동산 분양사무소가 격분한 주민들에게 습격당했고 내부 시설이 파손된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정 전문가 블로거 휘호는 2023년까지만 해도 해당 아파트 단가는 평당 18,000위안이었으며 그때는 흥정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국경절 시점에 같은 단지의 집이 평당 7,000위안대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덧붙여 이런 상황은 기존 집주인들에게 있어 모욕 그 자체였다. 많은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졌다는 심정으로 충격을 받았다. 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일부 분노한 집주인들은 벽돌을 들고 분양사무소를 부수며 항의했습니다. 이에 한 네티즌은 7,000위안대는 아직 양반이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4,000위안대가 될 걸 두고 보자 라고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이런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5년 8월 광동성 네티즌들은 광주 천하공원 인근의 당한화원 2기 아파트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고 폭로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개발사가 갑자기 분양가를 대폭 인하하자 기존 입주민들이 분노해 집단으로 분양사무소에 몰려가 항의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이들은 1년 전 평당 4만 위안의 집을 샀는데 현재 시세가 2만 위안 이하로 떨어져 불과 1년 만에 50%가 폭락한 것입니다. 또한 2025년 4월 광주의 번우지역 한 아파트 단지는 급하게 바닥 할인 판매를 내세우며 평당 16,000위안이던 가격을 단숨에 8,000위안으로 낮췄습니다. 그 결과 투룸 아파트는 23만 위안, 3룸 아파트는 45만 위안에 거래되며 가격 폭락을 견디지 못한 기존 소유주들이 분양소로 몰려가 격렬한 항의 시위를 벌이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중공이 수년간 조작하고 선동해온 결과 중국의 집값은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치솟았다가 급락하는 흐름을 반복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정보에 속아 집을 샀고 그 결과 가족 전체의 전 재산을 날린 건 물론 엄청난 규모의 주택 대출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집을 팔고 나서도 은행에 큰 빚이 남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중공의 권력층 인사들, 즉 뒤에 숨어있는 특권층들은 백성들의 주머니에서 빼앗아간 돈을 조용히 해외로 빼돌려 자식 세대가 마음껏 탕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국 백성들이 처한 고통스러운 현실 따위는 전혀 신경조차 쓰지 않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인들은 점점 더 깨어나고 있고 중공의 실체를 똑똑히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국경절 전날 누군가 찍은 영상에는 8살쯤 되어 보이는 한 아이가 거리에서 폐품을 줍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4개의 쓰레기통을 뒤졌고 그렇게 모은 재활용품을 팔아 고작 10위안을 벌었습니다. 물가가 급등한 지금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이 장면은 오늘날 많은 중국인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실의 단면이기도 합니다. 한 네티즌은 이게 바로 기술로 둘러싸인 방화벽 국가의 축소판이다. 여러분, 이 아이보다 더 안타까운 사례는 아직도 보지 못했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어제 새로 산 샤오미 17 벌써 먹통이 됐습니다. 이거 화면 보호 모드 아니에요. 완전히 멈췄고 손으로 만져보면 뜨거울 정도로 발열이 심합니다. 샤오미 17 프로 맥스. 손에 쥔 지 1분도 안 됐는데 벌써 버벅거리네요. 렉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정말 피 같은 돈 들여 출시 첫날에 샤오미 17 프로 맥스를 구매했습니다. 전용 한정기념 배지까지 받았죠. 그런데 제대로 써보기도 전에 샤오미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계속 버벅이고 터치 반응도 너무 느려서 손가락을 따라오질 못합니다.
이제는 이런 버벅임이 일상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말 다 했죠. 잠깐만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써본 스마트폰만 100대가 넘는데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여러분, 이 배경화면 애니메이션 좀 보세요. 저 영상 속도 느리게 편집한 거 아닙니다. 정말로 PPT처럼 끊깁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벌써 이틀째입니다. 이게 정말 정상인가요? 대체 누가 팽배웨스는 더 부드럽고 매끄럽다고 한 거죠? 이 정도로 끊기는 걸 보니 정품은 맞는 것 같네요. 이번 세대 샤오미는 배터리는 금방 닳고 운영체제는 불안정하고 터치 지연까지 심한 상태입니다. 이 샤오미 휴대폰 진짜 품질이 너무 형편없습니다. 멀쩡하던 손전등 기능도 이제는 아예 켜지지도 않아요. 산지 겨우 1년 조금 넘었을 뿐인데 전체적으로 너무 심하게 버벅이고 반응도 느립니다.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으면 샤오미 폰은 절대 안 샀을 거예요. 이건 분명 샤오미 쪽 문제입니다. 막 구매한 제품인데 벌써부터 오류가 나다니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기대했던 만큼의 품질이 전혀 아니네요. 최근 샤오미에 대한 여론이 극적으로 반전되었는데요. 예전에는 전 국민이 칭찬하던 브랜드였지만 이제는 전 국민이 조롱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샤오미는 이번 신제품에서 샤오미 16을 건너뛰고 곧바로 샤오미 17 시리즈를 발표했으며 제품명에는 프로맥스 버전까지 도입하면서 애플 아이폰과 완전히 동일한 명명 체계를 따랐습니다. 샤오미의 최고 경영자 내구는 이번 신제품 발표에서 유난히 애플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집계에 따르면 무려 50회 이상 애플을 언급하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모두 애플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매장 내 스마트폰 진열 방식부터 신제품 발매 첫날 고객 맞이 절차까지 아이폰 출시 현장을 그대로 베낀 듯 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다음 단계는 이름까지 애플로 바꾸려는 거 아니야? 라며 비꼬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불만의 핵심은 가격 책정이었습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샤오미가 스스로 돌아설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17의 공식 출고가는 5,499위안이며 각종 온라인 플랫폼 할인과 쿠폰을 적용하면 실제 구매가는 약 5,099위안 수준입니다. 이에 비해 샤오미 17의 시작가는 4,499위안으로 가격 차이는 불과 수백 위안에 불과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4,000위안대를 들여 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샤오미를 살 바엔 몇십만 위안만 더 보태서 아이폰을 사겠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네티즌들은 샤오미가 한때 가성비로 시장을 석권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최대 무기를 버렸다며 냉소를 쏟아냈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그럼 이렇게 말해보자. 신제품 발표회에서 진짜 뭔가 대단한 기술 혁신을 내세웠다면 이해라도 하겠어. 그런데 앞에서는 자사 독자 개발 칩이 얼마나 대단하고 세계 최첨단 수준이라고 떠들더니 바로 그 뒤에 자사 스마트폰에는 다시 퀄컴 스냅드래곤을 쓰고 있다고. 이게 말이 되는가? 자기 모순 아닌가? 라고 평가했습니다. 굳이 스스로를 이렇게 난처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또 말합니다. 브랜드의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예전에 레이진이 마치 재벌 회장이 우리에게 직접 보고하는 느낌이었지만 요즘은 오히려 회장이 사용자에게 하소연하는 모양새가 되었다. 자동차든 집이든 동시에 개발한다는 게 어려운 건 누구나 다 안다. 중년에 성공한 인사가 슬픈 표정이나 눈물 없이 진지하게 임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지나치게 불쌍한 척하는 마케팅은 오히려 민망함만 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번 평판 붕괴는 단 한 번의 신제품 발표회로 인해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누적돼 온 소비자들의 불만과 실망감이 폭발한 결과였습니다. 스마트폰의 연이은 폭발 사고, 데이터 회수 사태, 생산 병목으로 인한 납품 지연, 그리고 온라인 반응만은 최고라는 평가와 달리 정작 중대한 문제에는 회피로 일관한 태도가 이번 브랜드 신뢰 붕괴를 초래했다는 근본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애플이 아이폰 17을 낸 건 그 이전 세대가 아이폰 16이었기 때문이죠. 이건 너무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런데 샤오미는 왜 17이라는 숫자를 붙였을까요? 공식 설명을 보니까 이렇더군요. 성능이 샤오미 16을 훨씬 초월했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17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여러분, 이거 좀 웃기지 않나요? 애플은 언제나 자신과 비교합니다. 전 세대보다 얼마나 나아졌는가? 이게 애플의 기본 전략이죠. 샤오미도 이렇게 하면 비판받을 걸 알았을 텐데 왜 굳이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모든 발표회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요. 마케팅 측면에서 보면 뇌구는 진짜 천재입니다. 홍보에 거의 돈을 쓰지 않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샤오미 제품을 사거든요. 블로그는 샤오미의 모든 신제품 발표회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비교를 통한 화제성 조작입니다.
샤오미는 매번 발표회에서 성능, 기능, 디자인이 경쟁사를 뛰어넘었다고 주장하며 의도적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팬덤 간의 진영 대립을 유도합니다. 이 전략이 작동하면 샤오미를 지지하는 팬들은 애플을 비판하는 영상을 올리고 반대로 애플 팬들은 샤오미를 조롱하거나 반격하는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결국 마케팅 목적은 달성되고 논쟁이 곧 화제성, 화제성이 곧 브랜드 노출 효과가 되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예를 들어 샤오미 SU7이 처음 공개됐을 때 내군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일반인에게 첫 스포츠카를 선물한 인물이라며 축켜 세웠지만 비판하는 쪽은 디자인을 베꼈다, 모방 수준이다 라며 공격했습니다. 이 두 진영의 대립이 순식간에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고 결과적으로 샤오미는 비판이든 찬사든 끊임없이 주목받는 브랜드로 남게 됐습니다. 올해 샤오미 17 역시 일정 수준의 여론을 만들어냈고 실제로 화제성도 나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왜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걸까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조차 민망할 정도니까요. 심지어 오랫동안 샤오미를 지지해온 팬들조차 더는 못 봐주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팬들을 바보 취급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마치 샤오미가 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나요? 같은 가격이면 애플 짝퉁 하나 사가. 예전엔 적어도 애플을 교묘하게 겨냥했다면 지금은 그냥 노골적으로 베끼는 수준이에요. 그럼 누가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렇다면 샤오미 17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불만을 불러일으킨 걸까요? 이에 네티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샤오미 17 프로 맥스를 좀 까보겠습니다.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 후면 보조 화면입니다. 예뻐 보이긴 해요. 디자인적으로는 멋져요. 그런데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댓글에 어떤 분들은 후면 디스플레이 진짜 혁신이다, 엄청 편리하다고 막 얘기하시고 심지어 저한테 욕설 쪽지까지 보낸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이 화면으로 배경화면 말고 도대체 뭘 할 수 있죠? 뭐가 가능하냐고요. 제가 이 화면이 못생겼다고 한 것도 아니고요. 기능이 없다, 최적화가 안 됐다는 걸 지적한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후면 디스플레이를 왜 넣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진짜로 쓸 수 있게만 해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앱 알림이 뜨게 한다든지 계산기 하나라도 띄울 수 있게 해보자고요. 그 정도만 되어도 저는 만족입니다. 블로그는 또 더 어이가 없는 건 샤오미 측이 매번 하는 일이란 게 동적 배경 화면이나 귀여운 동물 캐릭터를 몇 마리 추가했을 뿐이라는 점입니다. 정작 소비자들이 원하는 핵심 기능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이 휴대폰은 발열이 심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뜨겁습니다. 반박하지 마세요. 이건 금속 프레임 때문이에요. 열이 전부 프레임으로 전달되거든요. 전면이나 후면은 괜찮은데 특히 카메라 주변이 정말 뜨겁습니다. 열이 그쪽에서 퍼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 폰 크기 자체가 워낙 커서 손으로 꽉 잡고 써야 하는데 그때 열이 확 느껴집니다. 문제는 게임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틱톡 몇 분만 봐도 뜨거워진다는 점이에요.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이번엔 공진 문제입니다. 제가 첫 영상에서 이 제품 공진이 너무 심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랬더니 몇몇 귀여운 분들이 와서 설정 들어가서 음악 진동 끄면 돼요 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건 QQ뮤직이나 넷시즈 뮤직처럼 음악 재생 시 진동을 넣는 기능일 뿐 틱톡이나 외부 스피커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단톡방에 그 설정 사진 돌고 있더라고요. 공진은 그냥 공진입니다. 볼륨을 반만 올려도 폰 앞뒤로 진동이 울릴 정도로 공진이 심하게 생깁니다. 한 사용자는 샤오미 17 프로 맥스는 도저히 추천할 가치가 없는 제품이다. 해마다 실망만 커진다 라고 직언했습니다. 이 제품은 5,000위안에 달하는 플래그십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백그라운드 앱이 수시로 강제 종료되고 배경 화면 애니메이션은 PPT처럼 멈칫거리며 사진 색감은 괴이하고 부자연스럽다. 배터리 지속 시간은 짧은 데다 보조 화면은 과열이 심하다는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우리는 상해에서 가장 먼저 불량이 발생한 샤오미 17 프로 맥스를 샀다고 폭로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제가 샤오미를 일부러 비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번 일은 실제로 상해에서 첫 사례로 확인된 문제입니다. 이건 어제 막 받은 샤오미 17 프로 맥스인데요. 언제 고장 났는지 아세요? 어제 오후요. 바로 어제 오후 받자마자 고장 났습니다. 이건 데이터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는 건 샤오미에서 제공한 사은품이고 본체는 이미 어제 반품 처리했습니다. 사은품도 반납해야 본체 환불이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오늘 회사에 있던 걸 친구 대신 가져다 줬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었냐고요? 제가 어제 집에 도착해서 휴대폰을 켰는데 이동 데이터도 와이파이도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한참을 설정을 확인해봐도 원인을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매장 직원이 샤오미 공식 AS 센터에 가보라고 했고 제가 직접 가져가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실제로 하드웨어 결함이 있었고
그쪽에서도 이건 상해 첫 사례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해 줬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죠. 하필이면 제 친구가 그 첫 사례에 딱 걸린 겁니다. 실제 매장 체험에서는 그야말로 샤오미의 체면이 구겨졌습니다. 일부 사용자들은 플래그십 매장에서 샤오미를 직접 사용해 봤는데 핸드폰이 심하게 버벅거리고 끊기는 현상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샤오미 17. 이 뒷면 디스플레이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죠? 아무 반응이 없네요. 외부에서는 내군이 신제품 발표에서 전면적으로 애플을 따라잡겠다고 외쳤지만 실제로는 아이폰 17의 인기에 편성하려는 마케팅에 불과하다며 핵심 사용 경험에는 여전히 심각한 결함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나는 2023년에 샤오미 13을 구입했는데 당시엔 하드웨어 성능도 좋고 화면 충전 속도도 만족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사용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기기가 2번이나 먹통이 됐다.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면서도 기본적인 안정성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이어 1년이 지난 지금 샤오미 17 시리즈가 출시돼서 직접 매장에서 써봤는데 여전히 버벅거림이 그대로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샤오미가 지난 몇 년간 외관과 기능 면에서 계속해서 신제품을 내놓고 심지어 애플을 뛰어넘겠다는 구호까지 외쳤지만 정작 가장 근본적인 품질 관리와 안전성 문제는 여전히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막 출시된 샤오미 17을 사용해보고는 정말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실망스러웠다고 밝혔습니다. 감탄은커녕 실망뿐이었고 휴대폰을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3번, 4번이나 멈추거나 먹통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려 4,500위안이나 하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가장 기본적인 부드러운 작동과 안정성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큰 실망을 느꼈다고 합니다. 고객센터에 가져가면 시스템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세요 라며 언제나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웃긴 건 업데이트를 해도 여전히 먹통 현상은 반복됐다는 점입니다. 그는 결국 샤오미의 경이로운 품질 관리를 몸소 다시 한번 체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사양이 높고 스펙이 화려해도 가장 기본적인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수치는 무의미한 허상일 뿐입니다. 한 네티즌은 많은 사람들이 국산을 응원하자고 하지만 이런 태도와 이런 품질이라면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 다시는 샤오미 제품을 사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들은 영상 편집처럼 고부하 작업을 할 때 샤오미 17은 여전히 제대로 된 성능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게 바로 샤오미 17로 영상 하나 편집하다가 핸드폰을 날려먹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 보세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잠금 화면도 안 뜨고 그냥 영상 하나 편집했을 뿐인데 기기가 완전히 멈췄어요. 버벅이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먹통입니다. 이건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요? 안드로이드 폰 아직 멀었습니다. 적어도 이런 제품은 정말 소비자에게 팔아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게임을 실행할 때는 후면 보조 화면이 작동하지 않거나 기기 전체가 눈에 띄게 발열되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요즘 샤오미 17로 게임할 만하냐는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걸로 게임 해보셨나요? 진짜 엄청 뜨겁습니다. 먼저 원신 플레이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 프레임률은 59.4 프레임 per 세컨드 정도로 표기되지만 프레임 곡선의 변동이 매우 심합니다. 그리고 기기 온도는 무려 47.7도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이 열이 금속 프레임으로 그대로 전도된다는 점입니다. 손으로 폰을 쥐고 있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참고로 지금은 날씨도 선선한 편입니다. 여름이라면 훨씬 더 뜨거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엔 스타레일 기준도 봅시다. 플레이 초반엔 부드럽지만 20분 정도 지나면 프레임 드롭과 끊김 현상이 확연히 나타납니다. 온도는 48도 이상으로 상승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게임을 자주 하시는 분들께는 샤오미 17 절대 추천드릴 수 없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새 휴대폰을 받자마자 큰 기대를 안고 게임을 실행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게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화면이 완전히 멈춰버리고 스크린을 손가락으로 문질러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한 이른바 플래그십 모델이었지만 정작 가장 기본적인 부드러운 사용 경험조차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성능 괴물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버벅인 괴물이었던 셈입니다.
그는 구매 전에 가슴이 벅찼지만 구매 후엔 실망과 허탈감만 가득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막 구입한 샤오미 17로 게임을 하던 중 처음 겪은 버그가 놀랍게도 게임 도중 소리 조절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폭로했습니다. 음량 조절 버튼이 아예 먹통이 되어 소리를 키우고 싶어도 줄이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게임은 계속되는데 소리 크기는 그대로 그저 답답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샤오미 17의 케이스가 매우 약하므로 반드시 보호에 신경 써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샤오미 17을 구매하신 분들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모델의 테두리는 정말 부드럽고 약한 편입니다. 그런데 기본으로 제공되는 케이스는 너무 미끄러워서 실수로 떨어뜨리기 딱 좋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냥 앉아 있다가 폰을 무릎 위에 두었는데 툭 떨어지면서 바닥에 닿자마자 바로 움푹 들어간 자국이 생겼습니다. 이 기종은 꼭 별도 케이스를 장착하셔야 합니다. 미끄러움도 심하고 무엇보다 낙하 충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입니다. 또한 일부 네티즌들은 온라인상에 떠도는 샤오미 제품 품질이 좋다는 리뷰들이 조작이 심하다고 폭로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타이머라는 브랜드 제품 리뷰 보신 적 있으세요? 엄청나게 호들갑스럽습니다. 최고다, 역대급이다, 혁신이다. 스펙은 줄줄 꿰고 칭찬만 가득해요. 근데 말이죠, 그 제품 단점 말하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단 한 명이라도요? 발열이 심하다고 하면 그냥 극한의 성능 때문이래요. 신호가 잘 안 터지면 장소를 좀 바꿔보래요. 이쯤 되면 눈치채셔야죠. 그 사람들 진짜 보고 있는 건 제품이 아니라 견적서입니다. 누가 돈을 더 주느냐에 따라 리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린 독립 리뷰어라고요? 솔직히 다 돈 받고 일하는 겁니다. 세상에 완벽한 폰은 없지만 그들은 단점을 포장해서 완벽한 제품인 척 만들죠. 그게 리뷰인가요? 이건 그냥 디지털판 벌거벗은 임금님이에요. 우리가 리뷰 보는 이유가 뭔가요? 믿을 만한 제품 사고 실수 안 하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믿은 결과는 발열, 버벅임, 끊김, 신호불량. 그때 리뷰어는 어디 있나요? 이미 차단했죠. 그 사람들은 돈을 엄청 벌고 우리는 손해봅니다. 이게 요즘 리뷰계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진짜 사용자들의 불만 후기를 보세요. 그게 진짜 우리가 봐야 할 리뷰입니다. 문제는 샤오미 17만이 아니었습니다. 샤오미의 다른 시리즈 역시 문제투성이었다는 불만이 잇따랐습니다. 한 네티즌은 직접 영상을 올리며 정말 어이없다. 샤오미 15를 사용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이미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고 끊김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처음엔 시스템 문제인 줄 알고 업데이트를 해봤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업데이트를 해도 버벅임은 그대로였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가줘라. 그러면 또 다른 네티즌은 분노 섞인 모소리로 믿기 어렵겠지만 샤오미 스마트폰은 가장 기본적인 얼굴 인식, 잠금, 해제조차 버벅거린다. 하루에도 몇 번씩 멈추거나 인식이 실패한다. 이게 무슨 플래그십 경험인가? 구매 전에는 광고가 하늘을 찌를 듯 화려했지만 막상 사고 나면 작은 버그와 오류가 끝도 없이 쏟아진다. 계속 반복되는 끊김과 오류에 사용자들의 인내심은 완전히 바닥났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샤오미 시스템이 이 지저분한 것들을 얼마나 교묘하게 숨겨두는지 아세요? 저도 진짜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늘 처음 알게 된 게 있어요. 설정에 들어가셔서 빠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프레임워크나 빠른 애플리케이션 관리 이런 걸 한번 검색해보세요. 진짜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고요? 저는 이런 앱을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샤오미 스마트폰을 나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에서야 이런 앱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요. 이 앱들은 홈 화면에 절대 표시되지 않습니다. 아예 깊숙이 숨어 있어요.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게 철저하게 감춰놨어요. 그럼 왜 이렇게 숨겼을까요? 정상적인 애플리케이션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숨길 이유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죠. 여러분도 지금 한번 확인해보세요. 지금 쓰고 있는 샤오미 폰 안에도 이런 숨겨진 앱들 정말 있을 겁니다. 샤오미는 이런 걸 너무 교묘하게, 너무 깊게 숨깁니다. 이건 솔직히 소비자를 기만하는 수준이에요. 역시 샤오미네요. 제가 방금 핸드폰으로 뭐 좀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시간이 왜 아직도 9시야?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 들어서 컴퓨터 시간을 봤는데 벌써 10시 반이더라고요. 아니 대체 왜 시간이 이렇게 엉망인 거죠? 핸드폰 화면에는 아직도 9시 14분으로 멈춰 있고요. 설정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정상이에요. 거기엔 분명히 10시 26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재설정 버튼을 눌러봤죠. 그런데도 왼쪽 위 상태바 시간은 전혀 바뀌질 않습니다.
홈 화면 위젯에 나오는 시계는 또 제대로 가요. 그래서 제가 화면을 껐다가 다시 켜봤거든요. 그랬더니 여전히 10시 26분 딱 거기서 멈춰 있어요. 도대체 왜 상단 시간은 9시 14분에서 멈춘 채 돌아오질 않는 거죠? 진짜 어이없네요. 샤오미 15S 프로가 완전히 먹통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제일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샤와이 동무는 불러도 반응을 해요. 샤와이 동무라고 부르면은 정상적으로 대답도 잘하고요. 지문 인식으로 전원 끄는 거요? 그것도 멀쩡하게 작동합니다. 근데 정작 화면은 전혀 터치가 안 됩니다. 아무 버튼도 아무 아이콘도 먹히질 않아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죠? 지문 인식되고 AI 음성 비서도 반응하는데 화면 터치는 완전히 무응답. 샤오미는 언제쯤 이런 시스템 문제 좀 제대로 고쳐줄 건가요? 진짜 소비자가 실험 대상도 아니고 너무 답답하네요. 한 네티즌은 제가 구입한 샤오미 14 울트라도 문제가 끊이질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휴대폰요, 이런 상태로 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아무 반응도 없어요. 터치도 안 되고 멈춰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앱을 전부 꺼봤거든요. 소용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이제 막 산 건데 대체 왜 이 모양인 걸까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오늘 저는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순간 억울함, 분노, 혼란,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집에서는 제가 세상의 전부인 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삶은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실직한 첫날입니다. 혹시 저처럼 이런 분 계실까요? 잠깐이라도 쉬게 되면 마음이 엄청 불안해지고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휘몰아치고 이것저것 걱정만 늘어나고 집안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힘든 그런 상태예요. 정말이지 너무 힘듭니다. 지금 이 순간이요. 2025년 중국 대학교 졸업생 수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하며 청년층의 취업 상황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청와대, 북경대 졸업생들도 요즘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도 같은 도시를 보면요. 몇 년 동안 정말 힘들게 공부해서 겨우 졸업했는데 첫 월급이 고작 5천, 6천 위안입니다. 결국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분위기, 경제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봐요. 예전에는 다들 대기업, 공기업에 들어가려고 목숨 걸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채용 자체가 줄어들고 졸업생은 해마다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대학원, 박사과정, 진학자 수도 폭증하면서 졸업 후 쏟아져 나오는 인재들 간의 경쟁은 더 심해졌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막 졸업했을 때의 연봉은 인생 전체를 판단할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당신에게 실력이 있는가, 그리고 회사가 그걸 인정할 만큼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 두 가지만 갖추고 있다면 결국은 반드시 인정받게 됩니다.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요즘 취직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요? 오늘 저는 한 영업직에 지원했는데요. 처음 연락할 때부터 좀 이상했어요. 제 민낯 사진, 생활 사진, 정면 사진, 측면 사진까지 전부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사진들을 보냈더니 곧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면접 가능하세요? 그래서 저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출발했죠. 그런데 면접 장소에 도착하자 그 사람이 말하길 오늘 이 면접은 사장님께서 직접 보실 예정인데요. 지금은 중요한 손님을 응대 중이고 오후에는 비행기를 타셔야 해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처 호텔 로비로 직접 가주실 수 있을까요? 솔직히 좀 당황했어요. 하지만 같은 지역이니까 괜찮겠지 싶었고 딱히 겁나는 상황도 아니라 그냥 갔습니다. 블로그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면접장에 도착해 잠시 기다리자 사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질문이 아주 평범했습니다. 전공이 뭐예요? 희망 급여는 얼마인가요? 비슷한 업무 경험이 있나요? 블로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갓 졸업한 신입이라 큰 보수는 바라지 않아요. 일단 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사장의 말투가 갑자기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는 남자친구 있어요? 전에 몇 명 사귀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블로그는 깜짝 놀라며 그건 제 사생활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장은 잠시 멈칫하더니 그럼 밤에 접대 자리에 나갈 수 있어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블로그는 저는 술을 잘 마시지 못해서 어렵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그럼 이 일은 당신에게 맞지 않아요. 아직 너무 어려서 고객의 진짜 필요를 잘 몰라요. 우리 영업직은 고객을 최대한 만족시켜야 하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댓글창에서는 분노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영업직인데 왜 생얼 사진과 생활 사진을 요구하냐고요.
정상적인 회사라면 절대 안 합니다. 영업하려면 술을 잘 마셔야 한다는 건 대체 무슨 논리죠? 신입이 배경이 없으면 영업직은 꿈도 못 꾸겠네요. 중국의 청년 실업 현실과 성희롱 면접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 매체들이 발표한 대학생 취업률이 조작된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률 90%라고 말했지만 실제론 20%도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대체 이런 허위 취업률 조작을 해서 얻는 게 뭘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부 대학들이 높은 취업률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 제3자 협약서를 내라고까지 강요합니다. 예를 들어 근처 호텔에서 도장만 하나 받아와도 취업한 걸로 인정해버리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디에도 취업을 못한 학생들에게는 그냥 1인 미디어 한다고 적어라고 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 다시 한번 대학생 취업난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졸업할 예정인 중국 대학생 수는 무려 1222만 명, 작년보다도 43만 명이나 더 많아졌습니다. 매년 이렇게 수많은 졸업생들이 취업시장에 쏟아져 나오니 경쟁이 치열한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단순히 경쟁만 치열한 게 아니라 시장 상황 자체가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금 많은 업계에서 감원과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고 채용 자체가 줄어든 상태예요. 그런데도 대학생들의 기대 수준은 여전히 높습니다. 다들 대도시, 대기업, 고연봉을 꿈꾸다 보니 결국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좋은 자리는 너무 치열해서 접근조차 힘들고 평범한 일자리는 눈에 안 차서 아예 지원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위로는 넘사벽, 아래로는 무관심, 중간이 없는 애매한 공백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취업난은 단지 수의 문제가 아니라 기대와 현실의 간극에서 시작되는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블로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대학교의 전공 과목 설정이 시장 수요와 동떨어져 있어서 학생들이 배운 지식을 현실에서 전혀 써먹을 수 없고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기술은 졸업생들이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니 취업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취업 준비 중인 대학생들이 정말 힘들고 안쓰럽다며 하루빨리 경제가 회복되어 졸업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생기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진짜 나 곧 중경의 취업 시장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요. 물론 중경에서 취업하기 어렵다는 말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진짜 몰랐어요. 블로그는 이전에 한 인터넷 회사에서 일했고 그 후에 꽤 규모 있는 게임 회사에서 기획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향인 중경으로 돌아와 구직을 시작하자 그동안의 경력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걸 절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 회사들은 오직 한 가지만 본다고 합니다. 이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채용하고 없으면 아예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블로그는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사실 조금만 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저는 기본기도 있고 일머리도 있는데 말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 이런 일들도 배우기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배울 기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지도 않으면서 제가 배운 게 쓸모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배웠다고 해서 채용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죠? 차라리 일주일만, 정말 딱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회사에 들어가서 일주일만 적응할 시간을 주신다면 분명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기는 있으니까요. 근데 기회도 없고 일자리도 없어요. 저 진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엄마는 제가 취업 못하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라고 하세요. 근데 저는 공무원 시험 치고 싶지 않아요. 저 지금 진짜 한계입니다. 정말 거리로 나앉게 생겼어요. 이 지긋지긋한 날들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걸까요? 올해의 취업 상황은 정말 완전히 뒤집어졌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젊은이들은 더 이상 공자의 이야기, 공희이기에서처럼 긴 도포를 벗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자기 살가죽까지 벗겨지는 느낌이에요. 예전부터 계속 회자되던 이야기 중 하나는 지식 있는 젊은이들이 점점 더 단순 노동 일자리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배달원, 밀크티 가게 점원, 카페 점원, 슈퍼마켓 점원 같은 직업들 말이죠. 그리고 얼마 전엔 단체 방송이라는 형태의 콘텐츠 방송도 화제가 됐는데요. 조금이라도 외모가 되는 사람이라면 다들 단체 방송으로 몰려가는 분위기였죠. 무용학원 졸업생이나 전통극 학원 출신들조차도 포함해서요. 블로그는 영상에서 언급하기를 단체 방송은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라이브 방송 모델로 일반적으로 4명에서 많게는 여러 명의 진행자가 함께 무대에 올라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고 게임 또는 팬들과의 실시간 상호작용을 통해 시청자를 끌어모읍니다. 단독 진행 라이브 방송과는 달리 단체 방송은 팬들의 참여를 더욱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일부 팬들은 진행자로부터 이름을 호명당하기 위해 아낌없이 고액 후원을 하기도 하며 단체 방송은 팬들의 후원, 광고 수익, 그리고 플랫폼과의 수익 배분 등을 통해 거대한 상업적 영업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자 아이돌 공장이라 불리는 산업도 등장하게 됐습니다. 많은 젊은 여성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단체 방송에 참여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분야는 때때로 선정성 논란이 있는 선을 넘는 콘텐츠들이 섞여 있어 그 콘텐츠의 경계와 적정성에 대해 외부 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직장에서 몇 년씩 꾸준히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오래 버틸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졸업한 지 3년이 지났는데 1년 넘게 다닌 직장이 하나도 없어요. 일이 너무 힘들면 도망치고 싶고 너무 한가해도 또 도망치고 싶고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더더욱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져요. 제 사촌 동생은 985 대학 졸업생이에요. 근데 지금은 매일 디디 운전을 1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는요, 해외에서 석사까지 마쳤는데 지금은 야시장에서 전분 소시지를 팔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취업입니까? 그냥 버티는 거죠. 살아남으려고. 이 사진 한번 보세요. 단 하나의 일자리에 무려 900명이 몰렸대요. 그 회사의 HR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요즘은 프론트 데스크, 그러니까 접수 직원 1명 뽑는데도 대학원 졸업자를 원한대요. 근데 진짜 마음 아픈 건 이거예요. 이런 청년들이 취업을 못해도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는 차마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아직도 백수야라는 말 도저히 꺼낼 수 없거든요. 올해 취업, 단순히 좀 어렵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로 유난히 어렵습니다. 혹시 올해 구직 활동 해보신 분들 계시다면 다들 똑같이 두 가지 극단적인 현실을 느끼셨을 거예요. 한쪽에선 실업률이 여전히 높다. 또 다른 쪽에선 좋은 기업들이 인재를 못 구하고 있다. 이게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직접 체감한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기업들이 지나치게 낮은 급여로 높은 수준의 인재를 뽑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2000년대생들 정말 역사상 가장 불행한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면 그 가능성은 이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사실 한때는 이런 얘기도 있었죠. 2000년대생들이 기존의 잘못된 직장 문화를 바꿔줄 거다. 당시엔 꽤 큰 기대도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기대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예 직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고학력 인재들이 결국 배달, 대리운전, 플랫폼 노동 등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살 프로그래머입니다. 지금 실직한 지 2달이 지났고요. 아직까지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처음 회사에서 나왔을 땐 바로 이력서부터 손보고 구직 활동을 시작했죠. 면접도 몇 군데 받고 어떤 곳은 2차, 3차 면접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절차를 밟고도 결국엔 단 한 군데에서도 오퍼를 못 받았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내 실력이 정말 부족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더라고요. 하루하루가 점점 불안해지고 뭔가를 해야 한다는 조급함에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막막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그냥 캄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블로그 노형은 38살에 이미 일자리를 못 구했는데 이 상태로 60살 은퇴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며 점점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남자가 돈도 못 벌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서 그는 점점 우울증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무언가 눌려있는 듯한 답답함, 숨이 막히는 듯한 질식감이 찾아옵니다. 그는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 보려고 1인 방송 활동도 시도해 보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래도 움직여야 한다. 일자리를 못 찾으면 온라인 호출 차량이라도 운전할 생각이다. 가만히 있지 않고 몸을 움직이면 굶어 죽지는 않을 테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38살 여성 프로그래머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보낸 1년. 그건 정말 숨막히는 시간이었어요. 사실 저는 22살 때 처음 이 업계에 발을 들였을 때부터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어딘가 마음속 한구석에선 계속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은 젊은 사람의 밥그릇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20대 때는요, 30살까지만 버티고 전향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30이 되니까 아직은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만 하게 되더라고요. 결국엔요, 그때 일찍 실직을 경험했더라면 오히려 더 나았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30대 후반이 돼서야 실직하고 나니까 이젠 모든 게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지난 1년 동안 수백 통의 이력서를 냈어요. 근데 대부분은 아무 답변도 없었어요. 어쩌다 한두 군데서 면접 연락이 와도 제가 먼저 겁이 나서 포기한 적도 많아요. 혹시 또 거절당하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니까 면접장에 가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이거겠죠. 아직도 이 나이에 프로그래머 하세요? 전향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 말이 그냥 너무 아프더라고요. 마치 이 업계에서 내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걸 공식적으로 통보받는 느낌이었어요.
블로그는 지난 1년 동안 저는 마음을 계속 다잡았어요. 처음엔 불안하고 방황했지만 이제는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결국 돈을 버는 목적이란 자유로운 시간을 얻기 위한 것이잖아요. 이제 일자리를 못 구한다면 그냥 잠시 들어눕자 생각했어요. 자유를 먼저 즐기고 조급해하지 말고 자신을 잘 돌보며 감정을 다스려야 삶은 계속될 수 있으니까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후난성 장사 출신의 주항은 한때 대형 건설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했습니다. 그는 해외 매체에 제가 중국을 떠나기 전 건설업계는 이미 완전히 무너졌다. 정부의 투자 프로젝트가 급감하면서 수많은 현장이 두부 공사로 끝났고 이 업계 전체가 폐허처럼 침체됐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경험 많은 기술자들은 대거 실직했고 신입 졸업생들은 아예 진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많은 대학이 취업률 통계를 채우기 위해 학생들에게 억지로 가짜 취업 계약서를 쓰게 한다. 그 계약 상대는 인쇄소, 시장, 배달 플랫폼이 대부분이다. 겉으로는 고용이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다. 그래서 정부가 발표하는 취업률 90%는 완전히 거짓말이다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또 지난해부터 수백만 명의 농민공이 일자리를 잃었다. 춘절 이후 공사 현장이 열리지 않아 일거리가 끊겼고 프로젝트 중단이나 부도가 속출했다. 많은 인부들이 그냥 고향 집에 갇혀 지낸다 라고 말했습니다. 후베이성 무한의 한 3급 병원 간호사 장우는 자신의 남동생을 소개했는데 동생은 자동차 전공으로 대학을 나왔는데 졸업한 지 2, 3년이 지나도록 아직 취업을 못했어요. 우한에서도 관련 일자리는 거의 없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또 한 친구의 사례를 들었는데 그 친구는 36살로 화웨이 임원이었어요. 둘째를 임신해 안정기 휴직을 신청했더니 회사에서 강제로 부서 이동과 급여 삭감을 했죠. 결국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사직했습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주왕은 지금 중국에서 그럴듯한 직장은 거의 다 체제 내 인맥으로 돌아가요. 채용 공고도 소수만 보게 하고 면접 외부인 배제용 절차일 뿐이에요. 결국 뽑는 건 자기 사람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중국 전역에서 매우 흔한 일입니다. 인터넷 영상 속 대학 취업 박람회 현장은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실제 채용은 극히 적습니다. 공급은 넘치고 수요는 거의 없는 구조적 붕괴입니다. 장우는 지금 중국의 많은 젊은이들은 정말 숨이 막혀요. 졸업한 사람은 취업이 안 되고 나이 든 사람은 해고당합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 끼어 아이 교육비, 주택대출, 생활비에 짓눌려 살죠. 결국 나라가 시키는 대로 벌지만 그 돈은 전부 다시 나라로 돌아갑니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로그는 내 남편은 6년 동안 프론트엔드 프로그램으로 일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도 해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결국 프로젝트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을 내보낼 수밖에 없고요. 그 많은 인원을 계속 먹여 살릴 여력도 없는 거죠. 요즘 프론트엔드 업계 분위기 진짜 좋지 않아요. 제 친구 중에도요. 벌써 반년 넘게 일을 못 구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딱 맞는 자리를 아직 못 찾았다는 이유 하나로요. 뭐 어쩌겠어요. 지금은 다들 천천히 찾는 수밖에요. 왜냐면 지금 경제 전반적인 환경 자체가 워낙 안 좋으니까요. 그도 그럴게요. 여러분, 올해 대졸 신규 졸업생이 몇 명인지 아세요? 1000만 명이 넘어요. 1000만 명이요. 이곳 항주 같은 도시는요. 지금 취업 경쟁이 진짜 말 그대로 살벌할 정도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일입니다. 고속철화는 전체적으로 꽤 조용히 했는데 한따마만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1시간 가까이 계속되었어요. 그분은 좌석에 완전히 누운 채로 있었고 발을 작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평소 이 작은 테이블은 식사나 휴식을 위해 사용하는 곳이라 그런 행동은 꽤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여기 첨부공항의 공안기관이 현재 상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반드시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일부 중국인들은 국내에서만 공공질서 의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도 마찬가지로 공공예절을 지키지 않아 종종 현지 주민들에게 불편과 곤란을 끼치고 있습니다. 올해 중추절은 마침 국경절 연휴와 겹쳐 많은 시민들이 장기 휴가를 틈타 여행을 떠났고 각지 관광지는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상해 디즈니랜드 역시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사건은 10월 6일에 발생했습니다. 대만에서 온 관광객인 곽 씨는 줄을 서던 중 한 따마가
7세에서 8세로 보이는 딸을 데리고 무리하게 앞줄에 끼어들기를 시도했습니다. 곽 씨가 이에 불쾌감을 표하자 따마는 아이 혼자 앞으로 달려간 것이니 난 모른다 라고 대답하며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곽 씨는 아이를 이렇게 가르친다는 게 너무 황당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말다툼이 격해지자 곽 씨는 휴대전화를 꺼내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고 따마는 격앙된 감정으로 현장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 또 찍으면 네 휴대폰을 부셔버릴 거야. 날 찍으면 너 때릴 거야 라며 위협했고 심지어는 곽 씨가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곽 씨는 당신이 나를 때리면 경찰서에 가야 할 거예요 라고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현장에 있던 많은 관광객들은 상황을 보다 못해 나서서 따마를 말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건 아이가 혼자 앞으로 간 문제랑은 상관없어요. 당신이 어른이라면 모범을 보여야죠 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디즈니랜드 직원도 서둘러 상황을 중지하며 모두 오래 기다리고 계셨어요 라고 말하며 사태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사건 이후 현장에 있던 다른 중국 관광객들도 나서서 곽 씨를 도와주었습니다. 결국 따마는 남자친구와 자리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에는 그 따마의 딸이 앞줄에 있던 남자아이를 발로 차 또 다른 말다툼이 벌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곽 씨는 과거 상해에 반년 정도 거주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현장에서는 거대 영아 유모차도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나이의 아이들이 유모차에 탄 채 줄을 서 있었으며 주변 사람들을 계속 발로 차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대만의 3일짜리 중추절 연휴, 중국의 11일 장기 연휴, 한국의 7일 연휴가 겹친 기간에 발생했으며 각지의 주요 관광지는 인파로 붐볐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혼잡을 피하고 싶다면 10월 하순에 여행을 가면 저렴한 항공권을 구하기 쉬우며 숙박비도 싸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중공이 장기간 주입한 당 문화의 영향으로 일부 중국인들의 사고방식이 편향되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행동 역시 극단으로 흐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최근 한 중국 국적의 부부가 말레이시아 사바로 여행을 갔다가 항공편 좌석을 변경하지 못하자 항공편을 취소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항공사에 이메일을 보내 비행기에 폭탄이 숨겨져 있다고 거짓으로 주장하여 현장을 공포로 빠뜨렸고 결국 두 사람은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건에 연루된 두 사람은 각각 29세의 남성과 28세인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들은 원래 항공편 좌석을 변경하려 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자 기만적인 생각을 품고 한 항공사에 협박성 이메일을 보내 9월 23일 토우에서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는 해당 항공편에 폭탄이 있으니 그 비행편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항공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즉시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9월 22일 오전 8시 사바주 샘포르나의 한 호텔에서 두 사람을 체포했으며 협박 이메일 발송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다음 날 경찰은 두 사람을 법원에 송치해 4일간의 구금 연장을 신청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와 정인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해당 이메일의 IP 주소가 실제로 두 사람이 소지한 기기에서 발송된 것인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현지 경찰이 맡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일부 중국인들은 자국 내에서도 질서를 지키지 않는데 해외에 나가서도 이러한 형태를 그대로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나라는 깊은 문화적 유산을 지닌 고도로 전 세계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나라 공원에 있는 고사슴은 국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매우 인기 있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일부 중국 관광객들이 애국 반일이라는 명목으로 고사슴에게 온갖 야만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중국인 여성이 나라 공원에서 사슴에게 쓰레기를 먹이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그 자리에서 한 일본 남성이 이를 제지하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이 영상은 순식간에 인터넷상에서 퍼지며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이런 사람들을 관광공해라고 비판했고 많은 중국 네티즌들 역시 해외까지 가서 망신이다 라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나라 공원은 이미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은 오직 사슴 전용으로 제작된 사슴 썬베이만 급여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음식이나 쓰레기는 사슴이 잘못 먹을 수 있고 심지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창에서도 네티즌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사슴의 교양이 당신보다도 높네요. 나라의 사슴이 너무 불쌍해요. 해마다 다른 국적의 관광객 때문에 위험에 걸리겠어요.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나라의 사슴을 공격하는 행위는 이미 여러 차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작년 7월 22일에도 일본의 한 네티즌이 X 플랫폼에 1분 33초 분량의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이 영상이 게시되자마자 일본 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상 속 장면을 보면 흰색 티셔츠를 입고 왼손에 휴대폰을 든 한 남성이 나라공원의 인도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옆에 있던 나라 사슴에게 강하게 발길질을 했고 놀란 사슴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멈추지 않고 오히려 사슴을 계속 뒤쫓으며 잇따라 폭력적인 행동을 가했습니다. 사슴을 쫓아가며 폭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남성은 옆에 다가온 또 다른 사슴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한 대 때렸습니다. 이러한 난폭한 행동에 현장에 있던 관광객들은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야생의 왕은 당시 단순히 사슴 무리와 관광객들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기록하고자 했을 뿐인데 뜻밖의 악행 장면이 찍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해당 남성이 중국 국적임을 지적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점점 더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에서 이와 같은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저지르고 있으며 태도까지 오만하여 일본 사회의 인내심을 심각하게 시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X 플랫폼 인기 화제 순위에 올랐고 수많은 네티즌들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그중 일부는 저항할 수 없는 동물에게만 손을 대다니 정말 비겁하다. 이런 사람은 인격이 정말 형편없다. 지난번에는 야스쿠니 신사에서 낙서하고 길거리에서 소변을 보더니 이번엔 사슴을 괴롭혀? 그렇게 일본이 싫으면 아예 오지 마라. 나라 경찰은 반드시 동물학대죄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 라고 댓글이 달렸습니다. 나라의 사슴은 야생동물에 속하며 인위적으로 사육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사슴을 해치거나 포획하는 행위는 모두 법에 저촉될 수 있으며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국 남성이 나라 사슴을 발로 찬 사건의 여진이 가시기도 전에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중국 관광객이 나라 사슴을 괴롭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일본 시민이 분노하며 이를 제지했고 상황은 한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일본 네티즌은 작년 8월 30일 X 플랫폼에 한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영상에는 한 중국 남성이 사슴의 앞다리를 발로 건드리고 앞뒤로 흔드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한 일본인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즉시 촬영을 시작하며 큰 소리로 제지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해당 남성은 곧바로 행동을 멈추고 두 손을 들며 연거푸 사과했습니다. 주변의 행인들이 왜 사슴을 찼어요? 라고 묻자 그는 웃으며 그냥 사슴이랑 장난 좀 친 것뿐이에요 라고 대답하며 계속해서 sorry 라고 말했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한 여성은 촬영자가 남성을 추궁하자 일본어로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촬영자가 계속해서 남성을 비난하자 그녀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촬영자는 경찰을 부르면 이 사람이 잡혀갈 겁니다. 라고 응수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행인들 역시 사슴이 너무 불쌍해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대할 수 있어요? 라며 잇따라 비난했고 남성은 비난을 받으며 현장을 떠났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일본 네티즌은 당시 상황에 대해 그 남성이 축구공을 차듯이 나라 사슴을 3개 찼다라며 그 장면을 목격하자마자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촬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은 끊임없이 자신의 행동을 변명했고 함께 있던 여성은 오히려 피해자인 척하며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일본에 왜 오는 거죠? 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저는 어떤 형태의 동물 학대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라고 강조했습니다. 나라 공원에는 사슴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으며 이들은 무례한 관광객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을지 점차 그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일본 유튜버 하라다 마사히로는 지난해부터 자발적으로 나라 공원을 방문해 사슴을 보호해 왔으며 같은 뜻을 가진 이들과 교류하면서 관광객이 나라 사슴을 괴롭히는 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실용적인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4일 1989년 북경 육사 사건 36주년을 맞아 하라다 마사히로는 이와 맞물려 중국의 악성 관광객을 퇴치하는
특수한 방법을 공유했고 이는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X 플랫폼에 올린 글에서 자신의 한 친구가 나라 사슴을 발로 차려는 관광객을 목격한 일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 친구는 상대가 중국인임을 확인한 뒤 곧바로 태안먼 사건이라는 5글자를 외치고 샤오 홍웨인이 이미지까지 꺼내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해당 중국인은 당황한 듯 급히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 글이 공개되자마자 수많은 네티즌들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사슴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 4일에 맞춰 글을 올리다니 센스 최고네요. 태안먼이란 말만 들어도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 진짜 웃김. 이 방법 식당에서도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친구는 이미 지난해부터 중국의 악성 관광객을 대응하기 위한 창의적인 방법을 고안해 실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샤오홍웨인이 복장을 입고 일본어로 사슴을 차고 싶으면 차라리 저를 차세요 라고 적힌 경고판을 손에 들고 계단에 앉아 있었으며 주변에는 샤오홍웨인이 인형들이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많은 네티즌들에게 웃음과 황당함을 자아냈지만 실제로 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례는 일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종종 중국 관광객들의 황당한 행동이 논란을 일으키곤 합니다. 작년 8월 대한민국 제주도에서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중국 여성이 공공질서를 무시한 채 어린 여자아이를 수족관 인근 주차장에서 길가에 대변을 보게 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 한국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자신이 직접 목격한 장면을 전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중국 국적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어린 여자아이가 주차장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대변을 보도록 방치하고 있었으며 그 여성은 휴지를 손에 든 채 뒤처리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공공위생이나 환경 청결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많은 이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네티즌들은 여기가 당신 집 화장실입니까? 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네티즌은 또 중국인이야?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고 수족관 관람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장면을 목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여성의 행동은 명백히 공공질서를 무시한 것이며 매우 수준 낮은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올해 6월에도 제주시 연동 번화가에서 중국 국적으로 추정되는 모자가 길거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관련 영상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었고 한국 네티즌들의 거센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한국 사람들은 강아지 산책할 때도 배설물을 봉투에 챙겨서 치우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런 기본 예절도 없을 수 있나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우리나라를 더럽히러 오는 거죠? 라며 격렬하게 분노를 표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용변을 보는 행위 외에도 중국 관광객들의 또 다른 부적절한 행동들이 제주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현지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과거 제주시 연동의 한 편의점에서는 중국 관광객들이 대거 몰려와 식사를 한 뒤 테이블 위에 음식물 찌꺼기와 쓰레기를 가득 남기고 떠나 현장이 난장판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가게 측은 어쩔 수 없이 간제차로 된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식사 후 음식물을 정리해 주세요. 실내에서는 조용히 해주세요. 이처럼 중국 관광객들이 문명의 최저선을 계속해서 넘나들자 한국 네티즌들의 분노 어린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중국인들은 왜 항상 이런 식이죠? 잘못은 어른에게 있어요. 아이들은 뭘 몰라요. 이런 행동은 과태료를 물려야 합니다. 어떻게 여자아이를 길에서 대소변을 보게 하나요? 화장실 한번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한국 제주도는 온화한 기후와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유명하며 2008년부터 중국인 대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이후로 중국 관광객 수가 해마다 증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관광 관련 민폐와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X 플랫폼에서 한 영상이 빠르게 퍼졌는데 제주도 해변에 중국의 오성 홍기가 꽂혀있는 모습이 담겨 있어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이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충격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한국 네티즌이 드레스와 X 플랫폼에 해당 영상을 공유했으며 영상 속에는 제주도 우도의 한 해수욕장 연안 도로에 중국의 오성 홍기와 한국의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중 오성 홍기는 땅에 단단히 꽂혀있는 형태로 설치되어 있어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영상 촬영 시각은 올해 4월 8일 낮 12시 54분이었습니다. 촬영자인 A씨는 우도를 일주하던 중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우도가 마치 중국에 점령당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 네티즌이 왜 그 자리에서 국기를 뽑지 않았나요? 라고 묻자 A씨는 현장에 중국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사진을 찍고 있어서 도저히 손을 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한국 네티즌들은 일제히 비판 댓글을 남겼습니다. 제주도가 언제부터 중국인들의 섬이 된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무도 관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건 너무 심한데요. 말도 안 되는 장면이에요. 일부 네티즌들은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우도 관련 부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해당 깃발은 개인이 임의로 설치한 것으로 보이며 현장에 출동한 직원이 확인한 후 모든 중국 국기를 철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제주관광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약 190만 7천여 명이었고 그중 중국인 관광객은 약 130만 4천여 명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68%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 수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공공질서 관련 문제도 점점 더 심각하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는 한 제주도 시민이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앞좌석에 앉은 한 여성이 갑자기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고 쟤를 창밖으로 털어내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해당 네티즌은 즉시 휴대전화로 상황 전반을 촬영한 뒤 그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며 제주도에 온 중국인들이 정말 이렇다고요?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니요? 라는 글을 함께 남겼습니다. 영상 속에는 버스 내부에 담배 연기가 자욱하게 퍼진 모습이 담겨 있었고 한 승객이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담배 냄새 어디서 나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내려달라고 하세요. 다른 승객들도 잇따라 비난의 목소리를 보탰으며 그 과정에서 해당 여성이 중국어로 변명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운전기사는 버스를 긴급 정차시키고 그녀에게 다가가 여기서는 흡연은 금지입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제야 여성은 피우던 담배를 창밖으로 던졌고 이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창문을 닫았습니다. 해당 영상은 순식간에 온라인상에 퍼졌고 수많은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분노를 드러내며 담배 핀 것도 문제지만 꽁초까지 아무데나 버리다니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할 일이다. 공공예절이란 게 전혀 없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길에서 대소변을 보더니 이젠 버스 안에서 담배까지 피우네 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의 논란이 되는 행동은 제주도에서 이제 낯설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성신여자대학교 초빙 교수이자 사회평론가인 서경덕 교수는 이에 중국인들의 기본적인 시민의식 부족은 이제 제주도의 시급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